발달장애인의 자립은 혼자서 산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경도의 장애가 있어서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 아까 돌봄, 주거 서비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산. 지금도 지원주택도 기껏해야 400몇 호요? 지금은 200m 하고 있고요. 근데 483호까지 그게 서울 늘린다고. 전체 200몇 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20살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18만 명인데 200몇 호래요. 그리고 이런 아까 돌봄 서비스 이렇게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도 꼴랑 지금 60호래요. 그러면 이 지원주택 서비스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자립 지원이 가능한 어떤 서비스는 없나요? 근데 전환주거라고 해가지고 전환기에만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아, 체험원 말하는 건가요?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정부마다 용어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전환기 한 4년, 길면 5년, 뭐 어느 데는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전환기에 지원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원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그냥 이제 옮겨 타는 건데 이제 이 전환기에 를 가는 것이 누군 필요하고 누군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또 옮겨야 되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요거는 주로 탈수달 장애인들을 위주로 원래 세팅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역사회 살아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 전국에 있는 시설 장애인들이 평균 시설의 거주 기간이 20년이에요. 18.9년. 이니까 사실 20살까지는 집에서 부모랑 살다가 20살 이후에 40세, 평균 나이가 40세거든요. 40세까지 이제 시설 20년 살으니까 어떻게 이제 세상이 발전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을 만들었는데 신체장애인들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자립하면 괜찮은데 발달장애인이 더 시설이 더 많은데 이렇게 전환기에만 있다가 또 다시 자립을 하려고 옮기는 게 좀 안 좋다 해서 이제 지원주택이 나온 거라서 사실은 지원주택으로 바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주택의 핵심은 또 그 집을 내 명의 그러니까 내가 SH나 LH와 내가 계약하는 거거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아유 본인이 계약하든 운영사업기관이 계약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실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요. 장애인이 내 집에, 내 공간에 대한 내 법적 소유권을 내가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서비스 공급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지만 만약에 이제 자녀분 크시고 이제 지역에 이런 주거 서비스 제공 기간이 A, B, C, D가 있으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서비스 기관을 A를 이용하든 B를 이용하든 C를 이용하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공급량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집도 A 기간 거로 계약이 돼 있으면 내가 A에서 B를 선택하는 순간 그 집도 퇴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내가 명의를 갖고 있고 서비스 기관만 바꿀 수 있는 네네. 체계가 제일 사실은 좋은 체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뭐 퇴거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이것들 이제 내가 이 법적 소유권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계약을 임대 계약을 내가 맺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또 최근 들어서 이걸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기관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운영기관한테 주고 운영기관이 전대차 계약을 맺든 말든 하여튼 정부가 이런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이 집에 대한 관리를 자꾸 민간을 껴갖고 민간에다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LH건 SH건 뭐 이런 기관들이 운영사업기관이 그냥 10호 가져가고 10호의 임대자들을 네가 이제 알아서 하고 임대를 못 내면 네가 내고 뭐 망가지면 네가 알아서 하고 막 약간 이런 방식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중앙정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이제 LH 주택을 줘가지고 탈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우리는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고 근데 서울시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팅 자체가 몇 년 전에 세팅될 때 이건 당사자 계약이 제일 네네.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시민사회 진영에서 여러 마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당사자 계약인데 최근에 이제 하여튼 정부 바뀌고 네 지금 정부 바뀌고 하여튼 이제 그 탈시설 시범 사업을 하면서 LH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모든 가정들이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하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공급자 편의로 가거나 정부가 그냥 임대주택 관리 편하게 하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정책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만큼 맛보기예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먹어봤자 이빨에 끼지도 않을 만큼 요만큼 맛보기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이 있고 서비스가 들어가도 내가 혼자 살면은 집 안에서만 고립돼 있으면 집에 있다가 낮에 직장 한번 갔다 오든지 집에 있다가 뭐 주말 서비스 한번 갔다 오든지 이렇게만 살면 이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마을 지역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용희님 아드님은 마을 안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 안에서 산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나요? 일단 이제 저희 본집하고도 또 다르고요. 직장하고도 좀 멀어요. 이 아이가 지금 방을 구한 데는 네네. 거기가 이제 어디를 구했냐면 광진구 쪽을 이제 네. 선택을 하게 된 거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운동하는 그런 그 회사와 연결된 운동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광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피플퍼스트가 있고, 피플퍼스트 네, 광진에 그리고 아주 열심히 또 활동을 잘 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이제 일단 위치를 정했고요. 지금 이제 본인의 생활에서 조금씩 피플이나 이런 활동의 좀 폭을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지역 내에서 가장 최근에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내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권익공헌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이제 쓰레기 이런 거 같이 주는 그 그거 뭔지 알아요. 활동을 네. 아.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조끼 입고 뭐 네. 권리 투쟁하는 이런 거를 하면서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속감도 있고 우리 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지지해주는 지원 인력들이 같이 있네라고 하는 그래서 좀 힘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네. 일상이에요. 네. 지원주택에서도 어떤 마을과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긴 해요.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현대사회가 저도요 윗집 아랫집 잘 몰라. 얼굴 보기 힘들고 이런 이제 사실은 네네네. 도시화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넓혀가는데 뭐냐면은 동네에서 계속 이제 지내시면서 동네 편의점, 마트 이런 이제 사장님, 뭐 반찬 가게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관계들이 이제 계속 생기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서 아이고 왔냐고 그러고 또 몇 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아주 얇게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회혁신적 청년들하고 저희 입주자 분들 중에 시설에서 자란 이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비장애인 친구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평생을 이제 시설에서 자라거나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이제 특수반에만 있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냥 비장애인 친구 누군가와 어울릴 기회 자체가 박탈된 삶을 살아가지고 전화번호록에 뭐 친구라고 해서 저장돼 있는 사람은 시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거나 직업재활시설의 다른 직장 동료인데 발달장애인 이제 이렇게밖에 인간관계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 집단들하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믹스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게임도 해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주말 여가를 보내는 것도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협동조합 중에 요리 협동조합 이런 요리를 이렇게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데랑 같이 와서 요리 활동을 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좀 해본다든지 이제 지역에 있는 반상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같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반상회하고 협업해가지고 마을에서 소소한 이 바자회와 음악회를 같이 공동으로 열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고 이게 또 도시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시적인 특성에서 이게 되게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건데 약간 조금 이제 더 약간 이제 뭐 농어촌 좀 더 다 퍼지면 그거는 조금 다른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입주할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실은 그 장애인 관련한 기관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네. 오히려 그냥
그 장애가 아닌 기관, 그냥 일반 어떤 복지기관들이 더 일찍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찍 문 연 데를 먼저 두드린 거죠. 장애 쪽 복지 시스템 말고. 그런데 거기는 또 편의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 화장실이 없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접근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이중 삼중의 어떤 차별이나 장벽과 계속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비장애인 친구 없을걸요? 저희가 우리 입주자분들한테 그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고, 근데 그게 뭐 학연, 지연, 무슨 관계들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가 쌓여야 되는데 이 쌓일 기회가 발달장애인한테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제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정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종교 생활도 하시고, 왜냐면 그 호의적으로 만나주는 공간, 네. 호의적으로 우리 이웃이라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공간, 이런 공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네. 저희도 그래서 그 생각은 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꼭 가야 되는 게 힘들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뭐 성당을 가던 교회를 가던 아니면 뭐 가까운데 절이 있다면 가던, 이 마을 안에서의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호의를 갖고 함께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찾아야겠다. 지금 학년기 때는 괜찮아요. 학교에 다니고 또 아직까지는 조금 어리다라고 봐주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성인기 때는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의료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 병원 가는 거 참 힘들어요. 용희님도 아드님이 자립하고 나서 네.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살이 좀 많이 찌고 있고요. 뭔가 옷을 이제 정장, 특히 바지 이런 거 사면은 거의 일회용입니다. 내년에 그다음 그 계절에 입을 때는 맞지 않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뭐 발달장애인만 체중 조절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 식단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좀 약간 좀 절제하고 오늘은 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덜 먹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살이 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인병으로 조금 이어질까봐 그게 좀 사실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아직 뭐 당뇨 등의 성인병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는데 저희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한 30 중반만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성인병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와 옆에 그 운동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에는 장애인 주치가 연결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코로나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가지고 처음에 주치가 세팅되지 않을 때는 그냥 민간의 의료 의미면서 이제 자원활동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 자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 관리하는 이제 정부의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주치. 근데 동네에서만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주치가 그렇죠. 자기 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맞아야지 또 하니까 정형외과 주치인데 우리는 정형외과 쪽인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가정의학과나 뭐 내과나 이런 이제 주치를 찾아야 되고, 그런 주치들로 이제 세팅을 하고 필요할 거는 방문간호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데까지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의료인은 아니니까 의료 자문기구를 줘서 그쪽에다 이제 빨리빨리 문의하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견을 받아서 이제 좀 움직이고, 저는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 취약한 점이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어디 아프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 네네,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질환이 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장기적으로 그분을 관찰하고 어떤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담당 주치의가 꼭 발달장애인한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가나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에서 어떤 의료와 복지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들만 주치의 사업을 많이 좀 참여를 하시고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오히려 돈을 잃는 일이 주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우리 아이를 꼭 자립시켜야만 하나요? 아니, 저는 이제 그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는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 우리 자녀가 이제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건데 과거의 정부는 그걸 시설만 제공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시설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 목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시설이 이제 용어가 시설에서부터 벗어나자. 근데 그 뒤가 벗어난 다음에 대한 용어가 없다고 부모님이 느끼시니까 탈시설은 시설에서만 나오면은 그러면 그다음에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시설 방식 말고 아까 지원주택이나 돌봄주거 서비스나 그 외에 더 중증인 분들을 위해서도 24시간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나오자는 것이지 원가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이해하고 계시고 이해가 됐다 손 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거. 지원주택이 처음 딱 오픈됐을 때 미달이었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쪽은 아예 지원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장애인 등에서는 예, 시설 쪽만 지원이 있다가 지금 지원주택이 한 4년차 오니까 제가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경쟁률이 3대1로 됐고 처음에는 시설 쪽만 지원을 하니까 시설장애인이 대거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 이제 시설장애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심하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경향성을 좀 갖고 계시긴 한데 아니면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어쨌든 그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설에 가는 선택을 했던 가족들이 지금 이제 시설에 살았던 삶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시설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더 존엄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받는 기분,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선택이나 가족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집단하고 또 그것들을 주창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련한 종교법인이나 민간법인들하고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형상은요, 해외 곳곳에 다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 우리는 2023년에 뭐 이때 일어나지만 과거의 탈시설을 추진했던 정부들에서도 다 있었는데 그때에 정부가 명확하면 괜찮아요. 정부가 시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정부가 한다는데 하고 이제 믿고 이제 따라오시고 이제 정리가 딱 되는데 잘 살고 있으니까 안심. 왜 내가 과거에 반대했지?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부모님들의 갈등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탈시설을 주장하는 부모와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 또는 뭐 그 그룹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게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 이 갈등은 금방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한숨. 깊은 한숨. 한숨이 나옵니다. 네. 다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은 시설에 우리는 이 다음에 로망이 시설에 보내는 거야 이런 가족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냈던 것이지 시설이 좋아서 보낸다라고 하시는 가족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계실 것 같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지역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저조차도 정부를 믿는다라는 게 아직도 진짜? 뭐 이런 약간의 그
걱정, 의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 지역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아주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가족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역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보를 믿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을 좀 주저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저만 해도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어떤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설을 자꾸 생각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나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조금 확신이 드신다면 다른 좀 계획 설계 이런 걸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발달장애인, 성인계 발달장애인의 밤 시간, 바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거 문제의 핵심은 역시 정책, 지원, 그리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부모인 우리가 앞장서서 요구하지 않으면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정책이건 사람이건 무엇이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밤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이분들과 함께 이제 발달장애인 성인기 삶의 말랑말랑한 부분, 관계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